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 제4장 어떤 유형의 시가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론 제4장입니다. 어떤 유형의 시가 있는가. 시의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유형의 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쓰기의 유형을 이제 본다면요. 시쓰기의 유형은 보통 이제 시쓰기의 유형은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이제 가지죠. 플롯. 이 플롯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구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이 시쓰기에 이제 플롯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시쓰기. 그래서 이 시쓰기에서는 이 어떤 유형의 시를 보면 크게 하나는 상황의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체의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식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의 시입니다. 상황의 시. 이 상황의 시라는 것은 일종의 구성에 따른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구성에 따른 상황 제시.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의 시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시에서는 그 시의 내용이 될 상황의 선택이 아주 절대적이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식의 시가 있다고 그랬죠. 인식의 시. 인식의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시적 대상의 그런 발상의 매개물이죠. 어떤 시적인 대상이 발상의 매개물이다. 시적인 대상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의 시에서는 시적 대상이 발상의 매개물이면서도 이미 전개되어 있는 시상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상의 매개물이면서 시상 그 자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시에서는 이제 상황의 선택 그 자체에 어떤 시상의 전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상황의 시를 예를 든다면 바로 이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그 시가 있는데 시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이 1980년대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영화관의 풍속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보통 대한 뉴스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를 연주하는 의식이 있으면 모두 일어나서 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비치는 어떤 조국의 발전상 이런 그 애국가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해서 이 스크린에 그 조국의 발전상 비친 그다음에 희망찬 미래상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들의 도약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그 오후 6시가 되면 그런 국기 하강식
곡도 있었어요. 하강식.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요즘에는 이런 그 대한 뉴스나 애국가나 이런 걸 이 자리에 CF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는 결국 이제 그 47페이지에 셋째 줄에 보면 독재의 억압 아래에서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이런 독재의 억압 아래에서 무기력 또 자포자기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용시의 상황은 나름대로 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하나의 독립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요. 되게 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적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시의 그 상황은 또 우화적이면서 우화적이죠. 그리고 또 풍자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화적이라는 것은 새들이 이제 그 애국가에서 나오는데 이 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철새, 그러니까 민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철새의 비상은 삶의 도피다. 그러니까 이 그 철새가 비상을 한다. 위로 올라가서 날아간다는 것은 이 철새의 비상. 이것은 하나의 삶의 도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공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당대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그 당대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의 민중의 삶이죠. 이런 것들 되게 이제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8쪽에 3번에 보면 인용시에서 제시된 상황은 단순히 관찰자의 흥미나 호기심의 충족으로 끝나는 삶의 한 국면이 아니고요. 현실과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바람직한 세계관의 정립에 대한 시인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인용시의 상황 역시 대부분의 진술들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형상화.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상황의 시는 시각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체 시로 가볼게요. 이야기체 시. 이야기체 시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체 시는 보통 이제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상,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요. 이건 49쪽에 4.3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야기의 선택.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이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변형. 4가지의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순서는 발의, 배변 이렇게 머리 글자로 외워두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화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경로를 곁들 수가 있어요. 이야기화는 첫 번째는 어떤 시인의 주관적인 사색의 결과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이 관찰이나 그 체험이죠.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0페이지에 이제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이제 이 이야기 창작을 이제 보면 시인은 시적 발상을 얻음으로써 시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죠. 첫째 시적 발상. 그럼 둘째는 시인은 발상에서 얻어진 진실을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이야기를 꾸며낸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51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러한 이야기체 시의 소재로서 이야기의 특징, 자, 이 5가지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야기체의 성격, 그래서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완결된 이야기가 된다. 완결된 이야기.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극적이어야 돼요. 드라마틱이라고 하죠,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위에 대한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물 중심의 사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행사죠, 행사. 그래서 행위보다는 사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상징적인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체 특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52쪽의 마지막 단락이 넷째 나오죠. 이야기체 시의 배열은 시적으로 변형돼야 된다. 시적으로 이제 변형돼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야기체 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서정주 시인의 해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상당히 좀 긴 이야기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3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느라고 이빨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 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 웬일인지 한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에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서인지 휘말려 빠져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 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시인데요. 이 시는 이제 서정주 시인의 해일이죠. 해일은 이제 우리가 쓰나미라는 말로 많이 쓰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 시는 결국 이제 인식의 시와는 달리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 해일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시의 전형이고요. 결국 이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일은 5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둘째 줄 나오죠. 바다의 해일이란 우주적인 리비도의 표출이라는 생각이다.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바다의 해일이란 리비도. 리비도라는 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인데 사랑의 욕망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런 것의 표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해일이 있는데 55쪽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보면 55쪽이에요. 외할머니는 리비도의 충족, 리비도의 충족을 갈망하는 여성성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것과 이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이걸 이제 같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헤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로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네 번째 단락 정도 나오죠.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액자형 구성이에요. 또 하나는 회고적 구성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고 액자형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내화라고 하고요. 안내자 말할 하자 쓰고 밖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 밖에자 말할 하자를 씁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내화라는 것을 통해서 회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큰 틀의 이야기는 내가 겪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
해일이죠, 해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과거, 대과거라고 하죠. 조금 더 먼 과거,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의 상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7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57쪽으로 가면 이 4번에 보면 나오죠. 묘사는 주관적이어야 된다. 묘사는 주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인 표현에 의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죠. 5번에 보면 비약과 암시의 기법. 이 비약과 암시의 기법을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비도의 표출, 거기 이제 7번에 나오죠. 둘째 줄에 이 시의 주제라 할 우주적 리비도의 표출을 바다의 해일에서 이끄는 쓰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상상력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imagination이라고 합니다. 58쪽에 보면 9번의 셋째 줄 끝에 있죠. 모든 시적 진술은 행과 연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락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단락에다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런 그 시적인 진술이 단락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인식의 시가 있는데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발상이란 시가 될 수 있는 생각이고 씨앗, 종자가 발화시킨 새싹이 비유될 수 있다. 자, 밑에서 둘째 줄에 이 시가 될 수 있는 완결된 상상력이 유기체로 나아가는 과정. 유기체라는 것은 일종의 긴밀한 연관을 이루는 어떤 구성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목월의 회수, 그러니까 머리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수란 한자를 이렇게 보면요. 머리 숫자에다 도래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 이 해수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가 나의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은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어린 날의 모래톱이며 냇물이며 앓는 밤에 출렁이는 검은 물결이며 첫사랑이며 쫓다가 놓쳐버린 사슴. 그것은 나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흔적으로 달이 있다. 달빛에 비춰보는 빈손. 그리고 산마루에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사슴이 있다. 좀생이 별 아래서 고개를 돌리고 영원히. 이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수라는 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손은 결국 이제, 손이 나오고요. 이게 손은 어떤 욕망이라든가 소유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노인이 돼서 가면 노인으로는 편안한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움켜진 손은 오래가지 못하죠. 사람 태어날 때 손 움켜쥐면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이제 시인이 어떤 사적인 대상인데 그 손을 통해서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0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 손에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하는데 첫째 줄 끝에 있죠. 그 손은 노년의 손이다. 노년의 손이다. 첫째는 노년의 손. 그다음에 둘째는 빈손이다고 나오죠. 빈손. 비어있는 손. 셋째는 편안한 손이다. 이렇게 이제 손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편안한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손이란 무언가를 붙잡는 기능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것은 욕망을, 붙잡힘의 대상은 욕망의 대상을 상징한다.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 둘째 줄에도 그러므로 다음입니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상력에서 손은 욕망, 존재, 소유, 생산 등을 함축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62쪽으로 넘어가시면 거기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풀리는 손과 틈새가 있는 손이죠. 그러니까 풀리는 손은 이제 움켜진 손은 오래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풀린다. 손은 유기체인 인간의 한 부분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흙을 움켜진다고 하더라도 흙이라는 것은 별로 뭡니까? 빠져나가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틈새가 있는 손이죠. 설령 움켜짐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이제 흙 같은 거는 쫙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63페이지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그렇다면 시인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상의 가치들을 어떤 상징으로 형성화시켰는가? 첫째, 사랑은 특별한 상징으로 제시하지 않고 관념 그 자체로 언급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좀 추상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름다움과 영원함과 성스러움은 사슴으로 상징을 한 거죠. 순수함 이런 거니까. 그 다음 단락의 셋째, 순결함의 가치는 유년의 삶. 유년은 되게 순수하죠. 이렇게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완전함의 가치는 성숙의 눈을 뜨는 아픔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그만큼 아픈 만큼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자, 64쪽에 1번, 2번이라고 써졌죠. 그래서 1번, 풀리는 손에서 전개된 상상력의 산물, 첫사랑, 사슴. 되게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틈새가 있는 손에서 전개된 상상력의 산물, 모래, 냇물, 검은 물결, 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욕망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풀리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망을 가졌다가 점점 흘러내리고 또 어린 날의 모래톱, 냇물, 앓는 밤에 출렁이는 검은 물결, 첫사랑, 쫓다가 놓쳐버린 사슴 이런 것도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계속해서 욕망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죽게 되면 욕망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65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달이나 별, 이것은 바로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상징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이 박목월은 대시인답게 그것을 능란하게 처리해 버린다. 빈손을 비춰보는 달. 빈손을 비춰보는 달. 달빛에 비춰보는 빈손이죠. 놓친 사슴을 비치는 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우리 욕망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달은 자아성찰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이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이 세계가 지닌 영원성, 불멸의 상상력과 달과 별과 산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손과 관련시켜 빈손을 비추는 달빛, 그 다음에 점생이별 아래에서 산마루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슴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불멸의 상상력을 함축한 별, 달, 산마루가 갖고 있는 빈손, 그 다음에 사슴, 이것은 소멸, 덧없음의 상상력, 이런 것을 함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 시의 핵심 이미지는 빈손입니다. 빈손. 빈손이고, 이 빈손은 다시 이제 소멸의 상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불멸의 상상력이 있다는 거죠. 불멸의 상상력. 이 다시 소멸의 상상력은, 풀린 손, 그 다음에 틈새가 있는 손.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벌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린 손의 대표적인 게 그 첫사랑이나 사슴이죠.
사슴, 첫사람이나 사슴 같은 것이고, 틈새가 있는 소는 뭐 냇물, 모래, 검은 물결, 밤입니다. 그다음에 불멸의 상상력은 일종의 이제 멸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이나 또 산마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나 별이나 산마루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산마루는 달이나 별에 비해서는 변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산마루는 좀 더 이 변화의 가능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연습 문제 68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체 묘사의 특징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주관적, 비유적, 정서적. 이야기체 시는 주관적이에요. 이 헤일이라고 하는 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헤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하고 연결시켰다는 거. 비유적이죠? 그리고 정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체 시가 객관적이진 않죠. 자, 이야기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 요건에 알맞지 않는 것은 반전이 있어야 된다. 아까 했죠? 완결된 이야기도 했죠? 상징적 이야기도 했죠. 근데 4번에 사물 중심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행사 중심의 사건. 아까 행사로 보시라고 그랬죠? 행사 중심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물 중심의 사건. 4번이 틀렸고요. 다음 이야기체 시의 내용 전개. 아까 발의 배변으로 외우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발상 1번 거기다 번호를 매기세요. 이야기 선택 2번, 그다음에 배열이 3번, 변용이 4번이겠죠. 자, 박목원의 시 횟수의 시어들 중 상상력의 성격이 다른 거. 이것은 이제 불멸의 상상력과 소멸의 상상력이겠죠. 근데 달이라는 거라든가 별, 산마루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불멸의 상상력인데 소멸은 손이죠. 손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게 돼 있죠. 그렇게. 자, 5번 서정주의 시 해일에 대한 설명은 알맞지 않은 것은 회고적 수법, 액자 연구성, 내러티브가 있다. 이 내러티브는 일종의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인식의 시, 인식의 시가 아까 말씀드린 박목월의 회수라는 시입니다. 이 박목월 시인의 회수라는 시가 바로 인식의 시죠. 그래서 이 회수라는 시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 편의 시를 공부했죠. 우리가 상황의 시 공부를 했었죠. 그 상황의 시의 그게 뭐였습니까?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였고요. 이야기체 시는 서정주의 해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식의 시는 박목월의 해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박목월 시인의 해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시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